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하면서 지난 2007년에 이뤘던 해외펀드 투자 붐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전철 10개 노선 총 89.2km에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기초자산 주가 조작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증권사들의 손실 회피, 해지가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던 은행의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종료로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해 연 3%대에 진입했습니다. 예금금리는 5개월째 하락해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하면서 지난 2007년에 이뤘던 해외펀드 투자 붐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가칭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도입해 해외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와 평가 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펀드에는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되는 반면 해외 주식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와 평가 차익에 연 15.4%의 세금이 매겨져 왔습니다. 해외 펀드에 비과세하려는 이유는 국내의 풍부한 달러를 해외로 나가도록 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 펀드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해외 펀드는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가입할 수 있고 펀드 납입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2기 비과세 해외 펀드를 판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전철 10개 노선 총 89.2km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10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을 비롯해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 신사선, 위례선 등입니다.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은 일반 지하철로 추진되고 나머지 9개 노선은 모두 경전철 사업입니다. 위례선은 도시 내부 트램으로 건설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하로 건설됩니다. 지난 2008년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상암동 DMC선은 두 번 개발계획 취소로 변경안에서 제외됐고 난곡선,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 신사선, 위례선 등 4개 노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10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 7,961억 원입니다. 국비로 1조 1,714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시비와 민자로 나누어 조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변경안대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64%에서 75%로 서울 시내 10분 내 철도 이용 가능 지역 비율이 62%에서 7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ELS 기초자산 주가 조작의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증권사들의 손실 회피, 해지가 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취재의 이보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주가연계증권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을 검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의 직원은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장중 매도해 주가가 28만 5천 원에서 28만 1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간 발행 당시 주가에 비해 60% 이하로 하락했고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 원대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당시의 주식 매도는 적법한 해지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통상적으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델타 해지를 합니다. 델타 해지는 증권사가 적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가격 변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 방식을 말합니다. 기초자산의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델타의 변화로 기초자산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서 KDB 대우증권도 2005년 11월 ELS를 판매한 뒤 삼성 SDI의 주가가 떨어지자 보유분을 팔아 결국 손실을 회피하고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한 대우증권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지 거래는 ELS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돼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위험 회피와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고려해서 ELS를 설계할 수 있도록 증권사 내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스크 헤지와 관련된 내부 규정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리스크 헤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이해 상충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들을 바꿔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의 해지는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델타 해칭이라는 명목으로 ELS를 판 증권사는 손실을 회피하고 ELS 투자자들만 손실을 입게 되는 불공정한 게임은 숙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던 은행의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 종료로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5개월째 하락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한 차례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연 3.27%로 전달보다 0.31%포인트 올라 3%대를 회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06%로 전달보다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연 1.78%로 한 달 새 0.06%포인트 내렸고 정기 적금 금리도 연 2.01%로 0.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0,000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하루에 $2,000 이상, 1년에 $50,000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0,000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없어지고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 의무가 폐지됩니다.
상계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 현행 $2,000부터 $10,000에서 $20,000 정도로 높아집니다. $100,000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건당 $2,000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규제가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 예외적 사전 신고 제도로 바뀌어 신속한 자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 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거래에 불필요한 제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과 배경을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부가 내놓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해외 펀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펀드에는 매매와 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해 매매와 평가 차익에 연 15.4%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도입해 평가 차익과 환차익 등에 물리던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만 판매될 예정인데요. 기존 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지난 2007년에도 이 비과세 해외 펀드가 3년 동안 도입이 되면서 해외 펀드 붐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비과세 펀드를 도입한 이후 2006년 말 2,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새 10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 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매매와 평가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매와 평가 손실이 환차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또 당시에는 펀드 존속 기간 중 3년간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렇다 보니 전체로 보면 손실이더라도 비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10년의 운용기간 전체를 비과세 기간으로 삼아서 펀드 운용이 끝났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한 차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펀드 납입 한도가 무제한이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이 펀드에 지나치게 몰리면 자칫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등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납입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자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4월까지 3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38개월째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유입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안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서 과도한 원화 절상을 완화하고 더불어 기업에게 해외 투자 기회도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 투자가 100억 달러, 그리고 직접 투자가 50억 달러로 해외 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 외환 거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해외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또 간편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환 거래 시 하루에 2,000달러 이상, 또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았을 때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2,000달러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 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를 간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환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G U+가 LTE 비디오 포털로 모든 생활이 비디오로 통하는 비디오 시대를 이끌어 2020년까지 사물 인터넷 서비스 세계 1위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주변 맛집을 검색하자 가장 가까이 있는 맛집의 VOD와 위치가 함께 뜹니다. 재생하기를 누르자 해당 맛집이 TV에 방영된 영상이 나옵니다. LG U+가 이번에 출시한 LTE 비디오 포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짧은 클립 영상뿐만 아니라 TV, 영화, UCC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디오를 한데 모았습니다. 기존 U+ HD TV와 유플릭스 무비를 통합한 데 이어 프리미엄 지식팩을 추가한 것입니다. 프리미엄 지식팩에는 외국어, 다큐멘터리, 뷰티, 여행 등 3만여 편의 VOD가 총 망라됐습니다. LG U+는 오늘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상철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출시하는 LTE 비디오 포털과 홈 IoT 서비스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LG U+는 고객이 중심이 되는 미센트릭의 가치를 담아 기술 중심의 LTE를 고객 중심의 LTE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LTE미라는 신규 브랜드도 론칭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디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제공하려 합니다. 고객 하나하나가 필요로 하는 비디오를 열어주는. 이 부회장은 이어 기업이 기술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고객의 존재에 모든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감성의 한계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비디오 라이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LG U+는 홈 IoT 서비스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떤 방에 몇 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면 원하는 시간에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외출했을 때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열면 스마트폰의 거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뜹니다. LG U+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집안 온도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6가지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안보험에 가입하면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45개 안보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개 상품의 경우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와 온라인,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의 판매 가격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대면과 비대면 가입 채널 차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와 만기 환급금 그리고 보험료 지수가 같았습니다.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거나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설계사 수당이나 점포 운영비 등이 거의 들지 않는 온라인 보험 특성상 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는 상품과 같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국내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가 유로5에서 유로6로 강화됩니다. 유로6가 시행되면 기존 유로5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업체들이 이미 상당수 차종을 유로6 기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 남아있는 유로5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로6 모델은 배출가스 정화장치 등이 추가로 장착돼 기존 모델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대부분의 차종을 유로6 기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고 아반떼 디젤과 맥스크루즈, 베라크루즈 등 3종만 유로5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와 K3 디젤을 유로5 모델로 판매하고 있지만 스포티지는 8월, K3는 4분기 중 유로6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 GM과 쌍용차, 르노, 삼성은 아직 유로6를 충족한 모델이 없지만 각각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로6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3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30만 원 이상 결제할 수 있는 고액 결제 비밀번호 기능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고객은 카카오페이 설정 메뉴를 통해 고액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 변경한 뒤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이 결제 솔루션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감독원 보안 가군 인증을 받아 공인인증서와 동급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다양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 카드를 확대해 나가고 결제 채널 확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전국 70곳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만 8천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행복주택은 서울 12곳, 경기 25곳, 인천 2곳, 부산 5곳, 경남 6곳 등 70개 지구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을 더하면 총 107개 지구에서 행복주택 64,892가구를 짓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정부가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14만 가구의 약 46%에 해당합니다.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8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9월 17일 발표됩니다. 삼전, 내곡, 천왕지구 입주는 10월 27일, 강일지구는 1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5원 30전으로 전거래일보다 8원 40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제도 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5일제 도입으로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생겼는데도 국민의 80% 이상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비까지와 덥지 않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전주와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남, 아침에는 충청 이남 전역에 장맛비가 옵니다. 이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칩니다. 다만 강원 영동 남부와 영남 해안은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북부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30에서 60, 제주 산간지방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올 텐데요. 남해안 지방 100mm 이상으로 많겠고요. 전남과 경남 20에서 60,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비가 오는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청주 24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도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강릉 23도, 울진 19도 예상됩니다. 제주부터 시작된 비는 새벽에는 전남에, 아침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해상도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는 것 방금 전해드렸죠. 비 덕분에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는 여전히 높겠는데요. 꽉 조이는 옷은 피하시고 실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불쾌지수를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